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현규입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가 그 PM이란 말들은 원래 이 컴퓨터 프로그램, SI라든지 이런 거 할 때 또는 그 여러분들이 업무 태스크포스라든지 뭐 할 때 그 일을 추진할 때 해서 프로젝트 매니저 해가지고 PM이란 말들이 있고 또 다른 말로 PM이 쓰이는 게 프로그램 매니저라는 게 있어요. 프로그램 매니저는 기획이 주 펑션입니다. 그래서 사업 기획 같은 거를 하고 그 기획된 것을 실행하는 때까지 그 안에 이제 프로젝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PM은 프로그램 매니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거는 인공지능 연구 개발의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해야 될 아이템이나 그 전략을 설정한 다음에 거기에 따른 예산을 따고 정부 예산을 따고 그 딴 예산을 민간에 분배해 주는 평가를 통해서 거기까지가 이제 제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과 같이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안 쓰이는 데가 없어요. 아마도 여기 충북연구원에서도 거의 모든 사람들의 미션이 인공지능을 써서 뭔가를 해보라 하는 것이 끊임없이 나올 것이고요. 이거는 누가 어느 하나의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 영역에 이제 똑같이 이런 것들이 다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뒷부분에 설명드릴 거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예산을 따가지고 올해부터 내년부터 이제 시작하는 그 사업이 쓸모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 그냥 인공지능 연구 개발하는 게 아니라 진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자 하는 쪽으로 예산을 땄고 그거를 내년도는 예타를 통해서 한 3천억 규모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고 아마도 대통령 프로젝트 형태로 만들려고 지금 준비 중인 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걸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AI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만이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를 가진 쪽에서 문제를 제시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인공지능 전문가들을 붙여주세요 하고 정부에 요구하면 정부에서 그걸 맞춰서 그 문제를 실제로 풀 수 있게끔 하는 비용까지 대주는 게 이번에 만든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건 이제 누구나가 특히나 지자체 쪽 같은 경우는 지자체 내의 수건 사업들 중에서 어떤 이슈가 되는 거 한두 개씩을 정부에서 과기부에서 지역별 클러스터 해가지고 예산 대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 보면은 사실 난이도를 높여 한다기보다는 약간은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든 따온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또 그 돈 연구 개발에 쓰는 게 아니라 지역 수건 사업에 쓰고 뭐 이런 일들이 많이 한다는 거 대충 들어서는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문제를 푸는 R&D라는 건데도 현실적으로 지역 쪽 또는 뭐 산업 쪽에서 필요한 그런 문제 쪽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거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실행이 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쨌든 뭐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프로젝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얘기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하게 됐던 시작은 몇 년 전부터 이제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던 기술 패권 경쟁이에요. 우리 말로는 패권 경쟁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술 중에서 국가가 전략을 짜는 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뭐 빅데이터 국가 전략. 뭐 우리 저기 기술은 기술일 뿐이지 그거 가지고 뭐 국가 전략 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인공지능은 있어요. 2018년부터 2019년에 인공지능 국가 전략 한국에 것이 만들어졌고 전 세계가 지금 다 만들고 있고 OECD에선 템플릿까지 있어요. 그래서 국가 전략을 짤 때는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포함시켜라. 그리고 니네들 한 채울 땐 이거 채워라. 하고 저는 그 파라과이 국가 전략 짜는 걸 자문해 준 적도 있거든요. 뭐 이런 정도로 사실은 기술 하나인데 그걸 가지고 국가가 전체가 동원이 돼가지고 국가 전략이라는 형태로 하는 유일한 게 인공지능인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들이 결국은 인공지능이 국가의 국부라든지 경제 또는 정치, 외교, 군사 모든 문제에 다 영향을 주고 그 안에서 그쪽에서의 파괴력이 그 나라의 경쟁력과 너무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 패권 경쟁이 너무 재미가 없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군 1등, 2등, 3등 줄을 세운다 그랬을 때 이 등수별로 의미를 가지면 참 좋겠어요. 3등 해도 괜찮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는 1, 2등이 거의 다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3등부터 꼴찌가 나머지 한 5%, 10% 되는 영역을 따먹고 있다 보니까 사실 3등 이하는 전부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겁니다. 1등과 2등의 세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패권 경쟁에서 미국과 중국이라는 1, 2등을 빼고
우리가 차지할 포지션은 뭐냐? 근데 우리는 등수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한 5등쯤 되는데 3등 하자 뭐 이런 숫자를 내세우는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도토리 키재기 한 10, 둘이 9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 나머지 10% 땅 따먹기를 나머지 등수가 있기 때문에 디 아더스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3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것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건 이미 텄고, 그러니까 하나라도 이기자. 선택과 집중이 되게 중요한 건데, 여기 도도 마찬가지지만 선택과 집중이 아마도 정책 위반하는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일 거예요. 그런데 다음날 선택이 폭이 하나씩 늘어나. 결국은 모든 선택을 다 해버리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선택과 집중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기술 패권 경쟁은 선택이 점점 줄어들어야 돼요. 그래서 확실하게 승부 걸 수 있는 한두 개를 가지고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마음이 좀 약해지면 나중에 또 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비근하게 우리 근처에 있었던 이런 선택과 집중에서의 오류가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이게 원래 제조업에서 시작했는데 우리 같은 경우 교육도 하고 관공서에 업무하는 것까지 모든 이 4차 산업혁명이 안 들어간 데가 없었어요. 결론적으로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나중에 한 작년인가 재작년쯤에 그나마 다시 한번 원래 제조업에 무게를 뒀다가 늘리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제조업에 이제라도 다시 스마트 팩토리 하자라는 얘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정권 바뀌면서 이제 그거마저도 흔들거리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안 쓰잖아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것들이 특히나 정책하는 입장에서 그게 되게 중요한데, AI는 좋든 싫든 분명하게 우리의 업무나 이런 데 영향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집중이 잘 되지 않으면은 또 침소봉대가 되고, 특히나 얘는 사람을 흉내내는 거기 때문에 말 잘해요. 그러니까 멋있게 포장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아무짝에 쓸모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냉정하게 거기는 또 도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쪽 얘기를 그런 업무적인 부분하고 같이 봐서 주제도 이렇게 잡았습니다. 패권 경쟁이라는 거는 결국 싸움을 한다는 거고 싸움에서 이긴다는 거기 때문에 폼재는 거 가지고는 싸움을 못 하겠죠. 그래서 쓸모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순서는 이런데 실질적으로 인공지능뿐만이 IT 전체를 하더라도 우리 2010년, 11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하늘색으로 보이는 건 소위 말하는 굴뚝산업들이에요. 여기서 저게 세계 탑 5에 해당되는 마켓 캡 규모로 하는 기업의 규모를 가지고 해놓은 건데, 파란색은 굴뚝산업들입니다. 그리고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이 소위 말하는 IT, 그중에 AI가 주로 역할하는 IT 영역이었는데, 2010년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 이 정도 수준으로 하다가 그 이후부터는 전부 IT 업체가 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순서는 지네들끼리 순서는 바뀌지만 이제 굴뚝산업 쪽에서 들어오는 일은 없고, 뭐 지금 있는 거에서 페이스북이 테슬라로 바뀐 정도의 수준, 이 정도이고 전부 IT 업체, 테슬라조차도 IT 업체로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지금 가고 있고 점점 IT 업체의 파이만 커지고 있는 건데, 이 커지는 파이의 대부분은 굴뚝산업 쪽에서 나와요. 왜냐? 굴뚝산업 쪽에 소위 말하는 디지털 전환, 그러니까 IT화, 자동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전부 IT 기업 쪽에서 가져가게 되거든요. 그 노하우를 하다 보니까 무지 비싼 값으로. 그래서 예전에 아마 볼보 회장님인가 하는 분이 뭐라 그랬었냐면은 완성차 업체잖아요. 우리는 IT 업계의 박스컨처럼 되고 싶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열심히 몸으로 떼워가지고 물건만 만들어서 팔고 이익은 다 엉뚱한 놈이 가져가는 그런 형태는 싫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극단적인 형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 안에 이런 글로벌하게 모든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곳에 AI, IT가 작용하다 보니까 다들 여기에 무게를 뒀는데, 그 무게 둔 게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도대체 낄 자리가 없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 이거를 깨기 위한 것들이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각 산업별로는 그냥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니까 그냥 완성차 업체도 이제는 우버, 테슬라, 구글, 이 중에 차를 갖고 있는 건 테슬라밖에 없잖아요. 우버는 남의 차 가지고 빌려주면서 돈 먹고 있고, 구글은 특허 가지고 먹고 삽니다. 자율자동차 특허의 거의 80% 이상을 구글이 갖고 있어요.
미래 연구를 하면서 거기서 얻은 걸 전부 특허로 가져가는 바람에 아마도 자율자동차가 일상화되는 순간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데는 구글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테슬라도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완성차의 개념이 틀려요. 얘네들은 바퀴 달린 컴퓨터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지금 차량의 운행과 하는 방식조차도 완성차 업체에서 만든 거고 얘네는 틀리게 뭐죠? 운전석 옆쪽에 이따만한 화면 갖다 놓잖아요. 컴퓨터 갖다 놓고 거기서 온갖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컴퓨터를 쓰듯이 운전하는 이슈로 핸들이나 이거는 이 컨트롤을 조작하는 인풋 수단일 뿐인 그런 형태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완성차 업체에서 쓰는 이 자율자동차를 하기 위해서 센싱을 해야 될 거를 카메라와 그다음에 거리를 재기 위한 라이더나 뭐 이런 것들을 썼는데 라이더 없이 나는 카메라만 가지고 해보겠다. 뭐 이런 완성차 업체 입장으로 보면은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컴퓨터적인 사고의 접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페이먼트 쪽은 뭐 모든 IT 업체 쪽에 절대 안 놓치려고 하는 거죠. 돈줄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까지도 저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 AI를 얘기하면서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그 뇌리에 박혀 있는 건 알파고잖아요. 알파고 때문에 저희 요새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일반인들이 AI를 상상하면 알파고를 이세돌까지 이기는 정도가 돼야 AI니까 내 업무를 도우러 온 AI는 그 정도는 돼야지 하는데 나보다도 못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망이 커요. 그래서 막상 쓰려고 마음 먹었다가 버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거를 경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요인도 있고 또 하나는 일을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미 기대치가 이만큼 되니까 웬만하면 너 기왕 하려면 내가 모르는 것까지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왜 내가 내 말귀조차도 못 알아듣냐 뭐 이런 식의 것으로 해서 괜히 쓸데없는 구살이 맞는 이런 일이 마구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은 열심히 그림 그리다가 아무것도 못하는 일이 지금 현장에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실제로는 AI는 굉장히 작은 아무것도 아닌 거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것이 모이고 모여서 의미를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그 AI라는 말의 원래 의미적인 해석을 하더라도 인간의 지능적인 지능이라는 거를 컴퓨터가 흉내내는 거예요. 그럼 인간의 지능이라는 거는 굳이 컴퓨터가 흉내낸다는 대체가 없더라도 상상은 100년 전, 아니 1000년 전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여러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낸다. 그러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찾는 게 AI 쪽에서 가장 좋은 건데 AI를 가지고 이세돌 같은 거를 이세돌 이기는 거 같은 거 만든다고 하는 순간 아무 생각을 못 해요. 전부 터미네이터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부터 버리는 게 되게 중요해서 지금 여기는 제가 스타트업을 소개할 건데 스타트업이 과연 어떤 거를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를 할게요. 근데 스타트업은 매년 CB인사이트라는 곳에서 여기 CB인사이트를 매년 연초에 전 세계에서 스타트업 100개를 뽑습니다. 근데 이 스타트업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은 이 중에 한 10% 넘게가 유니콘이라고 얘기합니다. 유니콘이 뭔지 대충은 아실, 여긴 뭐 그쪽 경제 경영을 많이 하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그 1조 원이 넘는 요즘으로 치면 1조 3천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기업 가치가. 그게 무슨 스타트업이에요? 우리한테 대기업인데. 그죠? 그러니까 근데 이 스타트업의 기업 가치입니다. 물론 그 실제 밸류보다는. 그러니까 그 기업이 가치가 그 정도 되는 정도가 끊임없이 지금 매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게다가 굴뚝산업 업체처럼 30년, 50년 한 게 아니라 2년, 3년 해가지고 그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또 모두가 지금 여기에 몰두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2022년 금년도에 발표한 것이고요. 그것들을 보면은 저 유니콘 올해는 16개예요. 16%가 유니콘이고요. 이미. 그다음에 분야는 쭉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헬스케어, 보험 뭐 등등등 있어요. 인공지능의 그 인더스트리 영역 쪽에서 인공지능이든 아니든 IT라는 부분에서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금융이겠죠. 돈도 많고 또 그걸 자동화 안 시키면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워낙 크기 때문에 제일 많이 오래전부터 썼는데 상대적으로 AI 부분은 적용이 잘 안 됐어요. 왜냐? AI는 정답을 주는 게 아니라 비슷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확률을 가지고 판단을 하니까 은행은 확실하게 끊어지는 숫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적용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었어요. 근데 이제부터
사람의 마음을 알아야 돼. 내가 돈을 빌려줄 때 저 사람한테 이거 돈 뗄지 어떻게 알아? 이런 건 숫자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다 보니까 이제 필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주로 이제 대출 구조라에서의 그 신용도 평가라든지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면에서 그동안 숫자적으로 했던 것들을 AI를 써서 좀 더 정교하게 하는 이런 쪽의 요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 외에 사실은 제일 AI라는 기술이 적합한 영역이 의료 영역 쪽이에요. 여기는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게다가 사람의 생명과 관계되는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필요성도 있으면서 그 데이터들이 통계적으로 다루기가 너무나도 좋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의료 쪽은 끊임없이 연구를 합니다. 단 우리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제도 때문에 다 하더라도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재작년 이런 그 스타트업 꽤 잘 나가는 업체가 그 특례 상장 한 2개 정도, 2~3개 정도 했는데 아직도 한 200억 정도 적자고 그걸 풀 방법이 없어 해외로 나가고 있어요.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아마 조금 더 버티다가는 아마 쟤네들이 거꾸로 한국을 들어오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무튼 AI 쪽의 영역 쪽에서는 헬스케어, 금융, 한 가지 더 시큐리티, 사이버 시큐리티 이 세 가지 영역은 끊임없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라는 건 우리 뭐 예를 들어서 안철수 바이러스 등등등 이런 것들을 할 때 그 시장은 어때요? 이미 메이저들이 꽉 자리 차지하고 있잖아요. 신규 사업자 들어갈 자리도 없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워낙 빡치기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익률이 좋지가 않아요. 그런데 의외로 AI 영역에서 이게 또 돈이 되고 있어요. 이게 좋은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신사업 한다 그랬을 때 신사업에 레드오션, 블루오션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근데 새로 사업한다고 하면 다들 블루오션 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바보짓이에요. 블루오션은 뭐예요? 내가 만든 사람도 최신 남들 모르는 정말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만들잖아요. 살 사람은 어때요? 당연히 모르죠.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살 사람한테 이것의 가치가 얼마고 너한테 어떤 도움을 줄 거란 모든 설명을 해야 돼요. 스타트업이 그런 설명할 돈이 없어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어요. 결론적으로 아마도 레드오션, 블루오션은 대기업에서 분사시켜 나오는 회사들이 회사의 대기업의 힘을 가지고 할 때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스타트업이 하라는 건 넌센스예요. 그렇다고 레드오션에 들어가나? 거긴 이미 메이저들이 자리 차지하고 있으니 스타트업이 낄 자리가 없죠. 근데 그 AI라는 것이 끼면서 그럴 수 있는 여지를 만든 게 바로 사이버 시큐리티 시장인 게 아이디어,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것들을 기술적으로 집어넣으면서 필요성을 모든 사람이 알잖아요. 설명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장은 돼 있는데 그 시장에 메이저고 맞짱들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안철수 바이러스 하면은 우리가 바이러스가 발생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백신을 만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보통 9시 뉴스에 뭐 아침에 가자마자 피 시키지 마세요. 뭐 이런 뉴스도 옛날에 있었죠. 근데 얘는 뭐냐면 그런 바이러스들이 움직이는 패턴들을 이미 분석을 해가지고 내 시스템에 위해를 준 동작이 생겼을 때 방어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일종의 면역 기능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패턴이 뭔지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새로 발견했고 뭐고 필요 없이 그냥 바이러스 패턴 자체를 보면서 시스템의 위해 동작을 디펜스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면역으로서의 작용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거 된다 그러면 내가 안철수 열심히 쓰고 있다가도 바꾸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판을 바꿀 수 있는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아이디어가 면역만 가지고 전 세계 수십 개의 업체가 뭐 최고가 된다 이건 아니잖아요. 한둘의 싸움일 거고. 근데 재밌는 게 AI가 이제는 서비스나 시스템에 쓰이게 하면서 또 다른 해킹의 요소들이 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위해를 주는 요즘 제일 흔한 게 가짜 뉴스. 그죠? 그다음에 뭐 이미지 변조해가지고 하는 온갖 것들 이제는 AI를 쓴 또 다른 형태의 공격들이 오다 보니까 거기를 디펜스하기 위해서 사이버 시큐리티가 또 필요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사업들에 지금 눈에 가장 띄고 많이 하는 쪽이 요 세 가지 영역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됐는데 이거는 2021년도인데 이 중에서 여기 리드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우리나라 회사입니다. 우리나라가 이 100대 기업의 리드가 두 번째 낀 거고 2017년에 그 루닛이라는 의료업체입니다. 아까 상장을 했는데 지금 적자투성이고 해외 나가려고 한다는 그 회사가 있고 리드가 이제 두 번째인데 얘는 뭐냐면 토플
토플 학원 토플 강의 같은 것들을 AI를 통해서 적절한 평가를 통해서 진도 관리나 이런 걸 해주는 업체예요. 그거 가지고 여기에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이때는 유니콘 수는 12개인데 여기 헬스케어 부분이고 MLOps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헬스케어가 어쨌든 중요한 역할을 했었고, 그다음에 2020년도에는 여기 보시면 이제 헬스케어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이제는 업무 쪽에서 해당되는 리테일이라든지 운송 이런 쪽의 요소들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했고요. 그다음에 2019년도는 아까 말했던 그 사이버 시큐리티. 그러니까 등수가 그냥 탑은 아니지만 탑은 주로 지금 헬스케어 쪽이 가장 많이 올라온 케이스고, 그다음에 금융은 항상 금융과 사이버 시큐리티는 저 2, 3등 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국가별로도 전 세계를 다 떴지만 결국은 7, 8개 국가들이 이제 다 나눠 가지고 있는데, 사실상은 미국이 거의 다 가져가고 있고, 사실은 저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업 중에 작지 않은 포션이 중국 애들이 거기 가서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미중이 같이 섞여 있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100대 기업에 성공한 그들이 가진 서비스의 예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말로바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불고기 먹고 싶다 그랬을 때 식당을 찾아주고 그다음에 예약을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거에 해당되는 걸 했고, 실제로 저는 네이버에 있었을 때 저 비슷한 거 만들어 봤었어요. 2009년, 2010년 욕 먹었어요. 제가 저런 거 만들어. 왜냐? 여러분 검색하면은 수십 페이지가 나오죠, 결과. 끝까지 보나요? 한 페이지밖에 안 보죠. 그 이상은 검색어 바꿔가지고 다시 쳐가지고 내 것이 첫 페이지 나오길 기다렸잖아요. 저 결과는 이 결과에 맨 뒷페이지 하나 추가되는 거거든요. 절대 사람이 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 귀찮게만 만들었지 해준 게 없어요. 근데 왜 지금은? 휴대폰을 쓰다 보니 이제 여러분 화면에 나오는 것도 수십 페이지 안 나와요. 잘해야 맥스 10개 뭐 이 수준으로 나와요. 그 안에 내가 원하는 게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만족도가 바뀌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력을 할 때 그 입력의 의도를 최대한 파악해서 거기에 근사한 걸 찾아주는 게 AI의 역할로서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기술이지만 옛날에는 대체 수단도 많아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 없어 했지만 지금은 입력하기도 쉽지 않은데 또 입력의 실수도 많이 하는데 대충 써도 네가 이런 거 원하는 거지 하고 알려주면 만족하죠. 바로 그런 시간적인 부분이 작용한 거예요. AI가 아까처럼 사람을 흉내내는 거니까 항상 니즈난 존재예요. 우리 주변에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게 필요한 시간과 장소가 있어요. 그걸 맞추는 게 키였었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맞춰서 해줌으로써 옛날에 했던 것도 의미를 가졌더라. 제가 많은 사업 시작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어떻게 AI를 가지고 기획을 해요? 물을 때 제가 제일 먼저 하는 얘기가 뭐냐면 2, 3년 전에 당신이 리뷰하다가 버린 것들 다시 보라 그래요. 그때는 필요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필요할 수 있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틀려진다. 실제로 이런 예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이것도 상거래인데 뭐 파티용 드레스라는 검색어를 쳤을 때 이제 줘야 되는데, 우리 그 예전에 저 네이버 있었을 때도 보면은 한 10년 전 그 우리 추천 검색어가 나오잖아요. 입력하다 보면 추천 검색어 쭉 리스트로 나오죠. 그게 전날 길림 조선족들이 중국에서 만든 것들이었었어요. 그 10년 전쯤에는. 지금은 이제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해주지만 그 당시는 다 사람 손으로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추천 검색어를 했는데 추천 검색어가 없으면은 결과가 없습니다라고밖에 못 줘요. 근데 지금 이 휴대폰에서 그런 식으로 하면은 또 저거 입력시켜야,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의 의도라는 부분을 어떻게든 파악해서 예를 들어서 파티용 드레스면은 화려해야 된다, 뭐 레이스가 달려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의미적인 해석을 통해서 결과물을 줄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을 같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한 거예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기술적으로도 예외적인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저 10년 전에 저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욕만 먹었던 거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시점에 따른 차이가 있다는 거고, 얘는 얼굴의 표정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표정 인식이라는 거는 저 논문 쓸 때도 저는 제스처 인식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얼굴을 하게 되고 얼굴이 어떤 표정인지를 관심을 가지고 제가 제 논문 쓸 때도 저 했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아마 인터넷에 그 딥러닝 사이트에 가 보면은 얼굴 표정 인식이 아마 가장 흔한 소스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렇게 흔한 저는 한 2, 30년 전에 했던 일들이 쟤는 그거 가지고 지금 세계 100대 기업에 들어갔어요. 차이가 뭐냐? 얼굴 표정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거를 뭔가 응용이라는 것에 바로 적합하게 한 곳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1차적으로 찾은 거는 옥외 광고. 그러니까 옥외 광고에다 카메라 놓고 지나다니는 사람의 얼굴 표정을 보면서 이 간판을 보면서 만족도가 어떤지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예를 들어서 강남역에 실시간으로 뭐 어떤 특정 화장품에 대해서 만족도 로레알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 이거 광고주 입장에서는 대박이죠. 그래서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케이스가 생겼다. 결국 아이디어, 기술, 제일 흔한 기술이에요. 누구나 짤 수 있는. 저는 기억도 안 날 정도로 오래전에 저 짰던 거예요. 하지만 용도를 딱 맞추는 순간 대박이 난 케이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면역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패턴이 있을 때 패턴을 놓고 백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 행동 패턴을 봐가지고 얘네들이 혹시나 뭔지 모르지만 내 시스템을 나쁘게 할 것 같으면 방어를 하거나 오퍼레이터한테 알려서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줌으로써 이제는 패턴이 그러니까 백신이 나올 때 기다린다 그럴 필요가 없게끔 해준 거예요. 우리나라에 한 2년 전에 들어왔고 이제 대기업 여건만 하고 있어요. 요새. 그다음에 그 헬스 쪽에서는 얘는 또 이제 우리 게놈 분석을 하거든요. 우리 게놈 분석, 그러니까 유전자 분석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상이 뭐죠? 유전병 또는 뭐 신약 만든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이거에 해당 당사자들이 굉장히 작아요. 니치 마켓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지 비싼 서비스나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마음을 바꾼 거예요. 모든 사람이 어차피 유전자 분석이라는 건 모든 사람하고 다 관계돼 있으니 모든 사람한테 다 필요한 게 뭘까? 이걸 고민한 거예요. 화장품을 하고. 그래서 이 화장품은 당신의 그 게놈 분석해 본 결과로는 알러지가 생길 수 있다. 피부에 뭔가 줄 수 있다. 이것들을 판단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유니콘으로 등극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 스타트업이지만 거의 대기업 수준에 해당되는 그 스타트업들이 했던 아이디어, 뭐 이것만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활용하는 걸 보면은 기술의 뎁스나 아이디어에서 아주 특별한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았어요. 응용처를 시의적절하게 썼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었어요. 그래서 너무 멀리서 터미네이터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숙제 쪽 내가 했던 거에서 불편한 것부터 이렇게 찾는 것도 AI선 되게 좋은 접근 방법에 해당됩니다. 이 패권 경쟁은 어쨌든 지금 미중의 얘기로 하는데 이 미중의 그림이 사실은 원래 시작은 미국에서 시작한 모든 것이었고요. 중국이 그걸 약간 각색한 그 모습의 차이입니다. 문제는 둘이 거의 5대5 수준으로 이제는 맞서고 있다는 게 문제거든요.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은 개방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쓰는 텐서플로우나 뭐 이런 툴들, 학습용 툴들을 무료로 갖다 뿌렸어요. 전 세계 누구나 써라. 생각보다 개발하는 게 속도를 그러니까 최적화시켜서 저거를 하는 건 생각보다 개발하기 쉽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시작한 사람 저거 공짜니까 다 저거 갖다 쓴 거예요. 학습용 도구인데 뭐 어차피 내 데이터에 내 모델은 내가 만드는 거고 쟤는 그냥 프로그램 하나 돌리면 되니까 컴파일러 돌리듯이. 그러니까 저쪽 투자를 거의 안 했어요. 그리고 다 저거를 썼어요. 그러면서 미국은 자기 주머니 채울 건 만들었어요. 저걸 하려면 데이터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CPU 파워가 필요하죠. 슈퍼컴 쪽의 메이저를 가져가서 니네들 어차피 이거 쓰려면 하드웨어에 있어야지. 그건 다 내가 만든 거 써야 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먹거리를 만들어서 뿌렸고 뿌리면서 이들은 그냥 공짜로 뿌렸으니까 누구나 다 썼잖아요. 전 세계가 다 쓰잖아요. 그 전 세계의 온갖 아이디어들이 여러분들도 지금 전 세계 탑 10에 해당되는 각 기술적으로 빼어난 알고리즘을 공짜로 다 지금 받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재밌는 아이디어가 또 나왔어요. 이렇게 쌓아놓은 것들을
가공해서 팔자. 나는 텐서플로우 썼을 뿐이고 했는데 그거는 구글에 다 가 있거든요. 모델과 데이터가. 그리고 구글에서는 MLOps 또는 AutoML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나 지금 뭐 이렇게 성적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싶어요라고 하면은 그들 중에 하나 골라 가지고 훈련까지 시켜서 줘요. 그리고 돈 내라. 그러니까 전 세계 딴 나라 많은 사람들이 쓸 수밖에 없어서 쓴 결과를 가지고 거꾸로 이제 되팔기 시작했어요. 앱스토어처럼. 그러니까 그런 수익 구조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하다 보니까 결국은 학습시키는 그 툴, 공짜로 준 거를 가지고 생태계부터 자기가 돈 벌 거리까지 만들어 놓고 이미 돈 벌고 있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 뺏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대응하려고 그러는데 싸움이 안 되네요. 근데 싸움 할 만한 놈이 하나가 있었어요. 중국. 그래서 중국에서는 미국과 똑같은 방식을 똑같은 식의 오픈 생태계로 했어요. 차이는 뭐냐? 데이터는 중국 내에서만 쓸 수 있다. 중국 밖에서는 어떤 회사도 중국 회사가 아니라면 이 데이터 못 쓴다. 그리고 이 데이터 중국 밖으로 못 나간다. 이 전제를 걸어서 데이터 블로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틀어 막아버리다 보니까 이 기술에 엄청나게 많은 기술적 발전이 일어나는데 그게 바깥쪽이랑 소통이 하는 거 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볼 수가 없어요. 그게 중국의 구조인데 미국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논문 쓰고 하는데 굉장히 빨리 나갔는데 이거를 상용화하는 건 대부분 중국 사람들이 했었거든요. 이제 상용화하는 걸 중국 내에서만이라는 존재로 가다 보니까 불평등이 계속 심해지고 또 정부가 개입해서 정부가 지원에 의해서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어주고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둘이 싸움에 붙게 된 것이 이 싸움의 본질인데 싸움의 형태는 똑같다. 단 중국이 다른 점은 중국 15억 인구만 가지고 한다. 그럼 우리는 중국처럼 하려면은 우리끼리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그렇지 못하죠. 만들어서 어쨌든 내보내야 되니까. 결국은 중국 구조는 할 방법은 없고 미국 구조에 있어야 되는데 미국 구조에서 모든 싸움 같이 한다. 그럼 싸움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거기서도 선택과 집중.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찾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된 것이 지금의 이 패권 경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 쪽은 결론적으로는 저 오른쪽에 15대 국가대표 플랫폼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마 오른쪽에 회사 이름을 보시면 들어보는 회사들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가 데이터를 가지고 AI의 인사이트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을 기술적으로 플랫폼으로 만들어 놓고 얘를 API로 만들어서 중국 내에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 쓸 수 있게끔 해줬어요.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다 돈 받고 뭐 이상한 짓거리만 주로 해서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중국의 몇몇 이 15대 기업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이걸 저 노하우까지 이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글로벌 시장까지 같이 가는 그런 구조로 가다 보니까 미국이 이제 시비를 걸면서 둘이 싸움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라고 보면 되고 둘의 모양은 생김새는 거의 판박이처럼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은 미국의 그 혼자서 그 독점적으로 가면서 노하우 취해 갔던 거를 중국이 이거는 나만 난 네 동네에서 안 놀래 하고 딱 선언하면서 끝난 판이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서로의 권역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더 심한 다른 이제 반도체 문제니 모든 문제로 지금 퍼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GDPR을 제가 얘기했는데 이게 GDPR은 아시겠지만 그 유럽 쪽에서의 개인정보보호법 2018년 발효된 건데 이거 왜 툭 꺼냈냐면 여러분 지자체잖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조례나 이렇게 규정 많이 만들잖아요. 그 규정들 중에 이제 점점 기술적 대처를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GDPR을 그 관점에서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GDPR은 어떻게 보면 수출하는 사람, 유럽에 수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맞춰야만 되다 보니 온갖 것들을 그동안 하지 않았던 신경 안 썼던 것들을 같이 쓰게 되는 그런 형태를 이루는데 그 신경 쓰는 걸 좀 더 빨리 쓰면은 내가 시장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도 있다. 경쟁력의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유럽이라는 권역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나 한국이라는 땅도 마찬가지로 지역에서의 조례 여기까지도 규정이 관련 즉 뭔가의 제재가 발생하는 것들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빨리 누가 푸느냐가 어쩌면 또 다른 시장을 먼저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틀이 될 수 있는 예가 하나의 GDPR도 해당됐다는 극단적인 예입니다. 얘 같은 경우는 뭐 2016년에 혼더 모터스 그 페널티 사례만 하더라도
사실은 혼다모터스가 자기 차량 팔고 그 손님들한테 DM 발송해가지고 새 차 나왔어요. 뭐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누군가가 난 이제 이런 거 안 받을래 했는데 그 사람한테 이메일 보낸 게 저 페널티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 지금도 그런 일 벌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도 유럽하고 거의 동등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법이 이제 발효됐어요. 이제 둘이 이제 우리한테 인정받으면 유럽에도 인정하자라고 상호 인증 제도까지 얘기가 오갈 정도로 이제 우리도 엄청난 규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 사이에서 뭔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건 넘어가고 예를 이쪽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가지는 의미적인 부분인데 이 중에 CCTV에 대한 것도 개인정보 보호에 GDPR에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CCTV 지금 지자체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CCTV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가 자기의 그 알리바이 증빙하기 위해서 내가 그때 기억은 안 나지만 오래돼서 기억 안 나지만 거기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내 거 내놔 줘야 되거든요. 그것도 의무적으로 한 달 이내에 무료로 주게끔 돼 있습니다. GDPR에 따르면. 우리 법률에서도 그거 아마 일부는 놓았을 텐데 아직 제대로 작용을 안 한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명확하게 시점과 장소를 짚을 때는 찾아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찾을 방안이 없어요. 우리 형사 드라마에서 새벽에 눈 부비는 거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저장을 할 때 인덱싱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만 사람이다. 동물이다. 표시라도 해가지고 그거 조금이라도 썸네일로 보고 하더라도 좀 찾을 수는 있지만 그거 일일이 다 플레이 시켜가면서 본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누가 먼저 하느냐가 판을 바꿀 수도 있는 일이 벌어졌는데 여기에 1차적인 대응이 우리나라의 기업도 관여했었어요. 우리나라의 SK텔레콤이 그 우리 보안회사 보면 세컴 1등이죠. 그다음에 KT텔레캅인가 3등이고 2등 제가 업체 이름이 자꾸 기억이 안 납니다.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출동 보안업체 세컴 다음 등수. 예, 에디트캡스. 예, 에디트캡스를 SK텔레콤이 인수했어요. 왜 했을까요? SK텔레콤은 통신회사에다가 기술회사예요. 그런데 저는 몸빵하는 회사잖아요. 출동 보안하는 회사인데 저길 왜 사겠어요? 근데 재밌는 게 우리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조금 더 빨리 왔었으면 조금 아까 말했던 사람이든 동물이든 이거를 발굴해내서 인덱싱하는 기술은 SK텔레콤은 흔하거든요. 근데 1등인 세콤은 그거 준비하려면 시간 많이 걸렸을 겁니다. 근데 이게 발효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준비는 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 순간에 그 GDPR 같은 걸 우리가 좀 더 빨리 발효를 시켰으면은 어쩌면 에디트캡스가 1등하고 맞짱 뜰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실제로 우리는 손해보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 중국의 데이터 블록화 전략의 가장 큰 게 개인정보인데 중국의 인민 데이터는 우리는 못 다뤄요. 그러니까 LG나 삼성에서 프린터, 그러니까 휴대폰 팔아도 애프터 서비스 하기 위해서 사람 정보하는 거 못 다룹니다. 그거를 알리바바가 자기 클라우드에다 만들어 놓고 내가 대행해 줄게 하면서 대기업만 돌면서 영업하고 있더라고요. 8명이 엄청난 돈을 끌고 가고 있었어요. 이런 식의 비즈니스가 제도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도 존재하고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제. 근데 이거는 조례뿐만이 아니라 기업 간의 약속도 있죠. 표준. ISO 9000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형태의 OEM을 맺었을 때의 기업 간의 규제 이런 것들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런 것들을 알아서 처리해 줄 수 있는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AI 기법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여기서 하는 부분은 이제 제가 실제로 사업으로 하는 부분인데 그 인공지능을 사업으로 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는 알고리즘, 그러니까 기술, 원천 기술 그 자체를 연구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실제로 산업체 도메인에 쓸 수 있게끔 해주는 두 가지를 분리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제가 여기 오면서 했던 것이 이제 새로운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는 쪽이에요. 알고리즘 개발. 근데 그냥 개발은 아니고 차세대 AI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차세대 AI의 그냥 정의를 하자면은 인간과 비슷한 수준의 인공지능을 차세대 AI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정의를 내렸어요. 근데 어떤 기술은 이 비슷한 수준도 있지만 어떤 건 저 밑바닥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 밑바닥에 있는 거는 이 수준을 가기 위한 노력. 요거까지를 차세대 AI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했는데 그 전에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들어갔었네요.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AI를 쓰는 전략적 중요성이라고 얘기했는데 AI가 재밌게도 특허 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AI 특허 내봤자 디펜스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텐서플로우라는 툴을 가지고 써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만든 거는 모델하고 데이터밖에 없어요. 이거 저장해봤자 데이터잖아요. 데이터 숫자 하나만 바뀌어도 다른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동일성을 인정할 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딥러닝과 같이 데이터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인공지능, 지금 가장 성능이 좋다는 딥러닝을 쓰는 순간 내 특허 보장 못 받는다. 내가 세계 최고의 알고리즘을 갖고 와서 내 얼굴 인식기를 갖고 와서 내 얼굴 학습을 한 번 더 시키면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알고리즘이 돼요. 특허에서 자유로움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능 싸움을 하는 게 주로 있어요. 그러면 AI 가지고 특허 못 한다면 그거 가지고 내가 왜 기술 개발 왜 하고 있어? 특히 사업하는 사람은. 재밌는 거는 AI 기술이 접목되는 산업체의 실제 리얼 시스템에 접목되는 그 접목 부분에 특허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 기술만 가지고 기술의 어떤 가치를 논하는 게 아니라 결국 AI가 적용된 시스템을 가지고 논의해야 사업적 또는 패권 경쟁에서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특허로서의. 그러니까 그런 접목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생각하는 거 전부 AI 가지고 모든 거 다 하려고 그랬잖아요. 뭐 해라 그러면 전부 AI 가지고 모든 거 다 된다 하는데 실제로는 AI는 엄청나게 큰 시스템의 기능 한두 개예요. 그리고 그 기능 한두 개가 그 시스템하고 같이 붙어 있을 때 특허나 이런 가치를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멋진 엄청나게 큰 고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시스템 디자인에서 시스템의 기능으로 생각하면 AI란 말 없이도 설명이 가능한 형태가 돼요. 다만 시장 차별을 위해서 AI를 강조하는 포인트가 됐는데 많은 사람은 이것만 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설명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특허라는 부분까지 생각하려면 반드시 쓸모 있는 AI를 만들지 않으면 의미 없다. 논문 쓰는 거로 끝난다는 게 이제 명확하게 구분이 됐고요. 나머지 각각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데 오해 또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인공지능은 기존 시스템이나 제품에다가 AI를 접목시키는 거지 AI를 가지고 사업하는 게 아니에요. 그중에 극히 일부가 AI가 쓰인 거거든요. 근데 알파고도 착수하는 그 점을 찍는 그때 AI를 쓴 건데 알파고 자체가 AI라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도 개입해 있고 여러 가지 또 다른 알고리즘도 들어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AI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좀 지나친 이 포장도 있었고 AI 쪽에서는 되게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가뜩이나 지금 뭐 AI 돈 좀 벌고 싶은데 사람들 관심이 없고 그런데 저런 일 벌어지니 있고 여러 사람이 칭찬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도가 지나친 거죠. 지금. 그다음에 그 기대감이 있었고 아까도 말했지만 시의 적절성이 생기면은 아무리 옛날 거라 옛날에 아이디어를 한 거는 그 당시 만들어도 바로 쓸 수 있는 기술적으로도 부족했고 시간적으로도 사람들이 크게 필요치 않았는데 지금 필요한 그런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있고요. 플랫폼은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인력 양성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AI 인력 보면 항상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AI는 아까도 했지만 모델이라는 거에 데이터라는 게 있고 모델이라는 게 있고 주로 인력 양성 그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거는 모델 만드는 쪽에 많이 필요한데 생각보다 그거 만드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전 세계 탑 10까지가 공개가 돼요. 우리나라에서 캐글이라는 경연대회에 탑 10에 들어본 손가락 뽑습니다. 케이스가.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훈련시켜서 잘 교육시켜도 탑 10 안에도 들지 못하는데 우리는 지금 탑 10에 해당되는 거를 소스까지 받아볼 수 있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데이터 넣으면 내 거야. 그러니까 논문을 쓰는 게 아니고 산업적 적용이라면 우선 주변에 있는 거 갖다 쓰는 것도 충분히 큰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부 AI 알고리즘 만드는 사람만 찾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 없어요. 근데 인공지능 개발에서 80%가 데이터입니다. 기여도가. 20% 정도가 저 모델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데이터라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에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 그걸 어떻게 잘 디지털라이즈 시킬 거냐라는 걸 가장 데이터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건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이고, 그것들을 디지털하는 걸 조금의 도움을 받아서 하면 그게 80%의 성공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20%의 데이터인데 이거 세계 탑 10까지가 웬만하면 공개가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인력 부족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도메인의 데이터를 잘 아는 사람이 조금 더 훈련받아서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훨씬 더 쉽고 빨리 해줄 수 있는데, 우리는 데이터 다루는 사람을 굉장히 등한시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시장에서는 데이터 다루는 사람은 덜 그러니까 뭐 공부 잘 못하는 사람, 뭐 이런 학교에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학교, 특히 인공지능 대학원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몇 퍼센트, 뭐 미국 대비 87.8%, 이게 우리가 저게 한 4등에서 5등쯤 됩니다. 의미 없다는 거예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 속에서 우리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가 문제고, 몇 퍼센트, 몇 등, 이건 이제 의미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제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인공지능 떠들어진 지가 얼마나 됐어요? 돈 투자 얼마나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5, 실제로 활용률 2.5%밖에 안 돼요. 이게 더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AI 바우처 사업부터 시작해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실제로 인공지능을 써본 경험을 가진 회사는 늘어나고 있는 건 맞아요. 문제는 막상 쓰려다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서 차버려요. 결국은 저 2.5%가 더 좋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냥 써본 경험이 있다로 치면 20% 넘는데. 그래서 행정과 정책으로 AI를 쓸 수 있게끔 푸시하는 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같이 동반돼야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까 그 알고리즘 만드는 건데, 차세대 형태로 해서, 차세대는 성능을 높이거나 아니면 얘가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움직여서 내가 대충만 해도 지가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오른쪽에 인지부터 시작하는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했는데, 그중에 이거 넘어갈게요. 그 성능 부분을 학습 능력 개선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금 딥러닝은 여러분들 뭐 인공지능 그럼 뭐 데이터 많아야 된다, 양질의 데이터 많아야 된다는 얘기 누누이 듣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모으다 10년간 못 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써야 된다라고 우기고 있어요, 다들.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데이터가 많고 양질의 데이터가 많다라는 것만 기준으로 놓는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판 못 이겨요. 아니, 우리보다 미국과 중국이 훨씬 더 좋은 데이터 많이 갖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싸움을 한들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좀 바꾸자. 딥러닝의 방법을 좀 바꿔가지고 작은 데이터 가지고도 비슷한 성능이 나오게끔 만들어보자. 그게 우리가 만든 과제입니다. 차세대. 예. 그래서 데이터 효율성은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도 충분히 많은 데이터하고도 비슷한 성능이 나오게끔 만들자는 거고, 두 번째는 한 번 학습을 시키면 그 데이터에 종속적이다 보니까 그거 용도로밖에 못 쓰는데 약간 다른 용도로도 이렇게 범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한번 해보자. 그것도 딥러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인 기술을 개발해야 되거든요. 그 싸움을 해보자.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로봇처럼 현장에 가 있는 로봇의 그 새로 지식이 시행착오가 발생했을 때 새로 뜯어 고친다고 다 공장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학습 뇌를 다시 바꾼다든지 이거 하게 되면 그 시스템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행착오를 바로 자기 지식으로 만들 수 있게끔 하는 진화에 해당되는 것이 필요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빨리 실시간으로 시행착오를 지식에다 반영하게 만드느냐. 이것도 역시 딥러닝의 요소가 아니라 그 이후의 기술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파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활용성에,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많이 자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거는 기술은 너무 많은데 그중에 우선적으로는 대화, 소통 쪽에다 무게를 뒀어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인간과 AI의 소통, AI와 AI의 소통, 협업을 하려면 그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져왔습니다. 그럼 마지막 부분은 신뢰성 확보. 뭐 여러분 이루다 사태 때문에 아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정성 문제,
편파성 문제 뭐 등등등의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를 인공지능 전문 기업에서 그거 한다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그 기업이 감당하지 못해요. 어렵고 한다 한들 그게 정답이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내가 본질적으로 하는 내가 만들어야 될 시스템 만들 시간도 없게 돼버려요. 학습 시간도 엄청나게 늘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저 기술을 그 신뢰성 기술을 개발하는 거는 글로벌 대기업들이에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애들이 개발해서 자기 개발자들만 쓰게 해요. 밖으로 개방 조금밖에 안 했어요. 우리도 네이버 카카오가 하겠다고 말만 해놓고 아직 안 만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루다 사태 같은 것이 AI 들어갈 때마다 끊임없이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거를 하면서 저희가 결정을 내린 게 이 기술은 정부가 돈 들여서 만든다. 그리고 시장에다 공짜로 뿌리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고 올해부터 하나씩 나옵니다. 공정성부터 시작해서 투명성 이런 것들이 다 오픈 소스로 여러분들한테 누구한테나 쓸 수 있게 갈 겁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데이터가 양질의 데이터가 많다라는 부분은 아무것도 이길 방법은 없지만 하나 있어요. 우리말. 한국어 관련되는 거는 우리가 제일 많은 거 맞잖아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진짜 우리가 제일 많다? 그건 몰라요. 구글이 더 많을 수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제가 우긴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이의 있다고 말할 사람은 없거든요. 어쨌든 유리한 거 맞으니까. 그래서 얘는 엄청나게 많은 양으로의 딥러닝에 도전을 할 거예요. 한글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새로 만든 거는 요거는 넘어갈게요. 결국은 AI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거기에 대한 과대 포장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본질이 아는 걸 알면서 하려다가 자기 잘못한 거 보여주기 싫으니까 장식하고 끝나는 이런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한번 해보자. 실질적으로 이 용도 저 용도로 쓸 수 있는 범용 AI 그게 기대치지만 존재하지 않는다. 아직 멀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시각으로 잘 보는 것이 음성도 이해를 잘하고 그다음에 말귀도 잘하다 듣고 이게 지능을 몇 가지가 복합적으로 하는 거는 지금 아직 택도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 문제나 하는 거는 한 가지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두 가지, 세 가지 문제를 같이 복합됐을 때 어떻게 푸느냐 이 문제인데 그것 때문에 뭐 우리는 일자리 얘기부터 온갖 얘기들이 오가지만 지금 현재 이 복합지능에 해당되는 거는 유아 수준이에요. 인공지능이. 아직 걸음마도 못 뛴 한 살도 안 된 수준이에요. 이거 가지고 지금 우리는 끊임없는 상상을 가지고 터미네이터가 등장할 테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쓸데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직 택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지금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좋은 걸 만들어놨지만 아무리 잘하고 많은 돈을 써도 논문 쓰는 거 말고 더 이상 결과가 안 나와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얘기가 나온지를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인공지능 전문가는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 행정 업무를 나 행정 업무 몰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바쁘다고 안 가르쳐주고 괜히 그거 가르쳐주면 비밀 샌다고 안 가르쳐주고 기업은 기업 비밀이라고 안 가르쳐주고 굳이 데이터 달라고 하면은 쓸데없는 거 조금 갖다 줘요. 그거 좀 연구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연구를 잘하는 사람도 제대로 할 수 있는 데이터를 확보 못하고 있고 도메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또 그나마 어쨌든 그래도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비싸. 돈 엄청나게 달라 그러고 그거 뭐 그러고 이상한 숙제를 주는데 뭐 데이터를 이렇게 만들어 저렇게 만들어 주는데 만들어 줄 때마다 퇴짜나. 결국 못 쓰겠더라. 그래서 나는 쟤네들 다 빼고 갓 졸업한 애들 데려다가 내가 훈련시켜서 쓸래. 그런 얘기들이 오가면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연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현장에다 AI 한번 쳐발라본 그러니까 맛보기 정도의 수준으로 하다 보니까 경쟁력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 했더니 일단은 얘 사업은 임무 중심이란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번 정부 들어와서 사는 모든 연구개발 과제는 이제 임무 중심의 문제 해결형 거기로 타겟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기술 및 산업적으로 해결책이 없거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에 대해서 현장 데이터 전문가, 그러니까 행정업무는 여러분들이고요. 하고 인공지능 전문가가 둘이 붙어서 적용, 응용하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겁니다. 그 문제만 푸는 겁니다.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 분야를
두 개로 쪼갰어요. 하나는 공공 부분은 이제 수익을 내는 쪽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부 투자가 훨씬 더 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공 부분 또는 공익에 관한 부분. 요새는 AI4 굿이란 말이 이제 선의의 AI 그래가지고 공익 또는 UN SDG 이런 거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연구가 시작됐어요.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쪽 공공 쪽에 해당되는 거와 산업 쪽에 하는 거로 두 가지 부분으로 구분을 했고요. 각각은 넘어가는데 이 두 가지 영역에 그냥 사례, 샘플을 보여드리는 거로 마무리할게요. 지금 요번에 공공 부분과 그다음에 산업 부분의 후보들 중에서 두 개씩 뽑아가지고 내년 초에 금년 말에 공고할 겁니다. 그 후보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 부분 같은 경우 교육 시스템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교육이라는 문제를 풀 때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뭔지를 봤더니 평가. 우리 평가할 때 시험 보잖아요. 그거는 당일치기 해도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공부할 때 있던 자세부터 시작해서 그걸 이해하는 온갖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봐가지고 좀 더 정교하게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평가해보자 하는 것이 저의 목적입니다. AI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 사람의 습득한 역량을 평가해보자 하는 것이 두 번째는 사람들이 생각하면 뇌파가 나오는데 그 뇌파를 가지고 휠체어 같은 거 자동 조정 같은 거 한번 해보자 하는 게 두 번째 거. 그다음에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통해서 신약 개발이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개발하자. 이거 이제 공공 문제고 그다음에 산업 쪽 같은 경우는 종자 개발. 그러니까 지금까지 AI 한다는 사람들이 저런 얘기 들어본 적은 없죠. 저 산업적 이슈잖아요. 종자 개발은 농림수산부의 이슈예요. 하지만 종자 개발 자체를 AI에서 하는 건 아니에요. 종자 개발이라는 행위를 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건 일일이 교배해서 심고 그다음에 그 성능을 보고 하잖아요. 그거 다 해가지고 제대로 된 종자를 개발하는데 10년, 20년 걸려요. 후보를 최소화시켜서 1, 2년 내에 할 수 있느냐. 그게 AI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산업체 문제를 제가 일일이 대부분 쫓아다니면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80%가 방금 같은 거예요. 10년 걸리는 실험 시간을 2, 3년 내에 줄여주면 내가 세계 제패할 수 있어. 그걸 인공지능에서 디스커버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 기술 개발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종자도 그런 문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2차 전지 전액 2차 전지 전액 같은 경우도 이 전액의 첨가물이나 이거에 따라서 저장 시간이나 또는 저장 양 이거를 확실하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후보를 폭발도 안 하면서 최대한 실험 후보를 단순화시키는 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워낙 시장에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 농업 쪽은 씨앗부터 시작해서 여러 묘목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저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또 그런 문제들만을 뽑아내서 AI 전문가가 붙어서 문제를 풀고자 하는 것이 이거 부분이니까 아마 그런 것들은 나중에 혹시 필요하면은 저희 쪽에 이제부터 예산이 확보돼서 시작하는 과제니까 여러분들도 지원할 수 있는 적어도 문제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규 박사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좀 일상적으로 느낄 수 있는 AI에 대한 오해나 편견에 대해서도 좀 올바른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고요. 또 향후에 기술 패권 경쟁을 위해서도 개선해야 되는 과제에 대해서도 간략해나마 좀 짚어주셨습니다. 훌륭한 강의 들려주신 이영규 박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과 종합 토론 시간이 있는데요. 혹시 평소에 AI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또 오늘 강연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자유롭게 박사님께 한번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충북연구원의 남윤명이라고 합니다. 다른 거보다 지역 대통령 공약도 그렇고요. 저희 충북 지역 공약도 그렇고 AI 영재고라는 거를 만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교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거에 대한 인력 양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거의 필요 없다라고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오해를 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를 들면 그게 만약에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방향으로 다 좀 되는 게 좋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로 AI, 그러니까 굉장히 빼어난 AI 인력이 필요하죠, 당연히. 소위 말하는 영재 쪽은.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인력들도 필요한데 이쪽을 너무 등한시시켰기 때문에 이걸 강조하려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예 못한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 개발에서의 그 머리를 많이 쓰는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활용할 진짜로 그거 할 수 있는 인력은 전 세계적으로 손가락으로 꼽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교육을 가지고 만들어낸다? 그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그것과 데이터를 같이 엮어서 써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끊임없이 필요한 사람들이고 그것들을 우리의 영재도 그런 쪽에다 데이터, 현장과 알고리즘을 접목시켜서 실제로 쓸모 있는 AI를 만드는 인력을 키우는 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하려고 인공지능 대학원을 만들었는데 인공지능 대학원에서는 전부 알고리즘만 가르치고 있어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데이터를 거의 무시하고 있거든요. 그 같이 어우러져야 되고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영재 관련돼서 제가 경기도 쪽에 중학생 영재 교육에 좀 참여해 본 적이 있었거든요. 뭐 어떻게 뽑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제가 경험해 본 바로 의하면은 생각보다는 어쨌든 굉장히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집중력도 좋고 똘똘하게 하는 거로 봐서 그런 식의 어떤 양성 같은 것들이 의미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그 영재 교육에 대한 것들이. 근데 그게 분야별로 전부 여기 영재 저기 영재 하면서 이제 끊임없이 하는 순간부터는 쓸모가 없어질 가능성이 크니까 아주 기본적인 기술 쪽에 하는 게 한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거고 그런 면에서 AI는 굉장히 나쁘지 않은 영역이에요. 공학이나 경제 쪽이 아니고 사회정책 그러니까 사회복지 쪽인데요. 이런 걸 좀 듣다 보면은 너무 멀게 와닿아요. 그래서 AI 인공지능도 보면은 이게 사회적 인문학적 요소가 지금 접목된 형태로 좀 개발이 발전이 돼야 되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거든요. 되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떤 기술이 접목돼서 인간의 어떤 산업적 수요에 이제 맞춰지는 어떤 행태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 현재는 인간의 인문적 요소 그러니까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뭐 노예로서 보조적인 수단이 아니고 인간과 이제 컴파터블한 같이 갈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지금 고민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원천 기술하고 응용 기술, 한국에는 주로 이제 되게 쫓아가는 게 응용 기술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천 기술 부분에 있어서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에는 어쩌면은 제가 하는 것보다 최근에 그 NC소프트 김택진 사장의 와이프 윤송희 박사 아시죠? 윤송희 박사가 그 관련된 책을 하나 썼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제가 저보고 추천서 써달라 해서 추천서 쓰느라고 읽어봤는데 아주 굉장히 잘 돼서 책 제목은 제가 까먹었는데 출간된 지 얼마 안 나왔어요. 바로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세계 석학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담다 보니까 그 사람만의 의미가 아니라 글로벌하게 관심을 가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답을 줘가지고 저도 추천서 쓰면서 우리가 AI 사업 만들 때도 어떻게 고민해야 될지 좀 참고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마 되게 아주 의미 있는 지금 원하시는 답변을 듣기에는 그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부터 AI의 모든 과제에 대해서 다학제를 요구를 할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학제라는 건 아까 학문적인 그러니까 이론적인 베이스를 제공하는 수학과 화학과 물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문학적인 이게 얘를 만드는 거에 베이스가 될 윤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도 같이 참여를 푸시는 안 하겠지만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거를 평가하는 부분에다 같이 집어넣으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사실은 기술적으로 되게 쉽거든요. 한쪽으로 바이어스 하는 거는. 근데 그걸 다시 보는 순간부터 되게 힘들어지지만 그게 없으면 결국은 이상한 산출물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게 우리의 삶하고 관계된다는 거예요. AI라는 거는. 그래서 아마도 설계나 이 초반 단계부터 인문학적인 고려가 같이 안 되면은 기형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R&D에서도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을 지금 포함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원천과 응용이라는 거는 참 사실은 우리 국가에서 얘기할 때 원천과 응용의 원천은 대부분
순수과학 쪽에 가까운 쪽인데 이제 사실은 AI처럼 응용이라고 말한 영역도 다시 원천부터 이렇게 응용과 개발이 딱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표현하는 이 원천은 순수한 의미의 과학계 전체의 원천은 아니고요. AI 관점에서 전인미답의 새로운 영역 쪽을 개발하는 걸 주로 원천이라고 얘기하고 기존에 만들어진 것들을 적용하는 걸 산업 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산업 응용으로 여러 가지를 해봤어요. 제가 이거를 만든 가장 큰 이유가 그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비슷한 사업이 AIX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어요. 산업에다가 AI를 적용하자. 문제는 그 산업이란 영역 쪽의 파이가 전체가 100이라면 그중에 AI가 차지하는 개발적인 포션은 1%도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도메인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돈 나눠먹게 하고 AI 전문가는 너 대충 할 줄 알아? 내가 잘한 너 일로 와. 그 사람 끼워가지고 AI 한번 적용하고 끝나요. 새 기술이 안 만들어져요.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알파폴드나 알파고 같은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쪽은 사실 누구도 쳐다보지 않았던 곳인데 바둑 전문가와 인공지능 전문가가 같이 머리를 맞서가지고 사실은 인공지능의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바둑이라고 해서 e스포츠라고 딱 구분하면서 끼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 판을 깨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종자니 이렇게 감히 IT 쪽에서 얘기 안 하던 얘기를 제가 했던 거고 하지만 종자 만드는 거 하는 건 아닙니다. 종자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려운 부분을 AI 가지고 풀어보자. 그리고 그렇게 AI 가지고 풀 때는 있는 거 적용으로 끝내지 말고 개 최적화시켜서 만들다 보면 새로운 알고리즘도 나올 거다. 그런 의미에서 원천 기술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예. 네네. 네, 오늘 그 박사님 그 소개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AI 분야와 관련해서 워낙에 이제 정책적으로도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또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지역에서 AI 부분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상당하게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저희 지역에서는 제조 분야에서 반도체나 바이오 분야 중심으로 해서 과기부 지원을 받아서 AI 지역 특성화 사업을 진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앞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데이터 보안 문제 때문에 기업들의 접근성이 상당히 제한이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 박사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 기업의 데이터 보안의 문제하고 이 AI를 어떤 식으로 좀 풀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하고 좀 막연한 궁금증이기는 한데 AI 기술이 폭발적으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앞으로 AI 기술의 발전 속도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두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지역적 이슈에서 제가 아마 이 사업을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저렇게 많은 후보들 중에서 몇 개를 뽑을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할까라는 고민을 먼저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아직 잘하려면 한참 먼 거 가지고 시작했다가는 끝이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잘 할 만한데 먼저 해보자. 소위 말하는 초격차라는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글로벌하게 어느 상위권에 있는 그 기술을 개발해서 AI에 그 기술을 넣음으로써 약간만 높이더라도 글로벌 마켓 쉐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산업 쪽. 예를 들어서 그래서 배터리 또는 반도체 이런 쪽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종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도 종자 그러면은 뭐 IMF 때 그냥 다 뺏겨가지고 우리 청양고추까지도 라이선스 한다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채소 작물 같은 경우 우리가 탑클래스예요. 글로벌하게. 특히 양배추는 전 세계 1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양배추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인도 같은 데서 척박한 환경에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몬센토나 이런 데고 싸우고 있거든요. 그 싸움을 도와주겠다는 의미로 이제 그런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서 제가 지난주에 경북 연구원을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지사님하고도 이제 같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게 약간은 아까 조금 아까 원장님하고도 얘기하면서 이 정책을 입안할 때와 기술을 개발할 때 이 괴리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정책 입안은 눈에 보이고 가시성이 있고 이게 명확하게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어야 되는데 AI는 아까도 말했지만 시스템과 서비스가 아니라 기술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작물을 생산한다 그러면 종자 선택에서부터 기르고 병충해 문제까지 해서 생산해서 시장 마켓까지 다 하고 싶어요. 정책적으로는. AI는 이런 거 없어요. 다 하려고 하는 순간 한 개도 안 돼요. 어느 순간을 잘라서 예를 들어서 처음에 초기에 종자 개발 단계가 됐든 작물 배양에서의 병충해 문제가 됐든 그 문제를 끊어놓고 그 스냅샷의 문제를 어떻게 풀까를 봐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 아까 그 기대치 크다라는 것도 그런 것들도 포함돼요. 이것저것 다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는 거야. 하나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여러 개를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정책할 때 요거에 뭐 초기 단계 뭘 할 수 있다 이건 정책으로 안 되잖아요. 정책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 포장을 어떻게 할지는 여러분들이 다시 개발은 해야 되지만 무게를 주어야 될 포인트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없으면은 결론적으로 용두사미밖에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다 그러면 이 밸류 체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데이터 문제에 주고 안 주고 하는 사람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것들을 다 받는다? 그건 불가능해요. 국가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영역의 문제를 풀면서 나머지를 보강적으로 같이 협력에 의해서 업체들이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준다는 방식의 정책을 쓰면은 전체 그림을 그릴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게 AI 쪽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만병통치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모든 걸 한다는 순간 아무것도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지자체 쪽에서 이거 정책 기반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다 보니까 그런 그 정책 쪽에서 필요한 이 관심을 끄는 키워드가 안 어울리는 것들이 많아요. 기술개발 사업 기획을 이제 하고 있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이 대상 사업 제안 내용을 평가하시거나 선발을 한다라고 하면 AI 솔루션을 적용할 수 있는 그 대상 과제냐라는 걸 판단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특정 데이터 생성 환경이 있느냐 아니면 그 데이터 관리하는 어떤 그 연계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이런 전제 조건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은 어떤 쪽으로? 그것도 이번에 이걸 하면서 직접 경험 많이 한 부분인데 실제로 그 데이터 없습니다. 데이터는 다 어디 있냐면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들 현장에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있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문서 속에 있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우리가 지금 요즘 제일 많이 쓰는 표현의 제일 밑부분의 첫 번째가 디지털 전환이라는 요소의 첫 번째가 데이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디지털 전환 쪽을 빅데이터 과제 쪽으로 새로 좀 누구나 편하게 이런 것들을 의도가 있었을 때 표현해가지고 그거를 디지털 전환을 기초 준비를 할 수 있는 기술을 좀 개발하려고 지금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데이터 쪽은 사실상은 다들 무지 많고 많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가보면 디지털화된 건 없어요. 그래서 그 작업이 1차적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과연 기업 비밀까지 내놓으면서 이걸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저는 사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저는 죽어도 안 내놓을 거라는 거 확신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그 사람들을 맞췄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여기선 설명을 안 했는데 이 과제의 조건 중에 현장 도메인에 있는 도메인의 전문 기업 또는 기관이 반드시 개발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역할은 데이터에 대한 또는 도메인 지식에 대한 가공과 개발과 관리란 말씀. 이 관리가 사실은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관리라는 인공지능은 데이터 모델에다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시켜서 학습된 모델을 만들어내잖아요. 딥러닝에서. 데이터가 없으면요. 아무리 좋은 모델을 갖고 있어도 못 씁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데이터의 관리 권한을 기업한테 줌으로써 기업에서 이 데이터를 계속 공개로 쓸 거냐 말 거냐의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사실은 핵심입니다. 그 대신 그러면 너무 특정 기업을 집중적으로 몰아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 문제를 넘기 위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썼거든요. 첫 번째는
모든 거 다가 아니라 초격차라는 말을 씀으로써 초격차의 대상은 어차피 몇 없어요. 그렇잖아요? 초격차의 기술을 하는 거는. 그래서 우리는 우선 국가의 산업적 발전, 산업적 포지셔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리하더라도 이렇게 가야겠다는 명분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선택을 할 때 기술에 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 문제를 AI를 가지고 풀 수 있다 없다 아는 사람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제가 가서 만나보면 다 이런 시스템 만들어 달라 그러지, 이 AI 가지고 이거 모든 거 다 풀어달라 그러지 이거 해달라고 얘기 안 하거든요. 제가 인터뷰 다 했어요. 그래서 문제를 단계별로 다 쪼개고 이렇게 해서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라는 걸 끌어낸 다음에 그것이 이 AI 가지고 풀 수 있는지 여부를 제 나름대로 판단을 했고요. 가능하다 생각했을 때 그거를 문제로 표현하는 법을 가르쳐 줬어요, 제가. 그래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지금은. 내년부터 제가 이렇게 몸으로 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반화시키는 규정화는 시킬 건데 아무튼 그런 과정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도 이거 가지고 AI 하면 돼 말아, 가치가 있어 없어 이런 것까지 다 볼 거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일단은 문제를 도출하고 문제 도출한 거를 저희 같은 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그다음에 실제로 AI 가지고 해볼 만한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보는 과정이 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평가할 때 저희는 시장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AI 전문가가 아니라 시장 분석가 또는 투자자, 벤처 투자사 이런 사람을 불러들여서 그 기술을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시장 영향력을 평가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IT에서 판단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그런 형태를 했습니다. 네. 계속 무슨 생판 모르는데요. 계속 의문이 좀 생겨서 제가 조금 한마디만 조금 더 할게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데이터, 디지털화 하나가 빠진 게 네트워크 아닐까요? 데이터하고 모델. 데이터, 디지털화, 네트워크화. 예. 예, 그럴 것 같고요. DNA 뭐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요. AI 기술을 개발했을 때 이게 가치가 있냐 없냐 이런 판단이라든지 투자자가 또 문제 해결 영향력 말씀하시고 또 기술의 가치가 있느냐 없냐 그런 거 따졌을 때 결국 AI 대학원을 만들고 AI 기술을 개발할 때 저희 같은 사회과학자들도 꼭 필요하지 않나 이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AI 대학원을 만들 때도 인문학자나 사회학자도 같이 들어가서 AI 뭡니까 이게 AI 사회학이라든지 AI 사회복지학이라든지 AI 정치학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미래에 전개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얼핏 좀 우습지만 근데 판이 끝난 상황이어가지고 지금 AI 대학원은 10개 다 만들어서 이제 더 이상 예산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로 끝나고 이제는 요새는 반도체 대학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상은 이제 그거 상관없이 일반 대학 쪽에서 이제 인공지능학과 또는 응용학과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다가 제가 주로 그런 대학교에 융합학과 만들 때 자문을 많이 가는데 그런 얘기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학제적인 융합 부분에 그냥 단순히 네가 산업체 기술하고 IT 기술을 통합하는 관점을 융합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지금 인문학적인 성격이나 이런 부분도 적어도 그게 전공의 메이저는 아니라 할지라도 반드시 교육 내에 포함시켜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